2009년 7월 홍콩 북구 타쿠링의 핑체촌에 살던 일가족이 땅속에 겹겹이 쌓인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들은 44세의 가장인 탄이라는 남성과 그의 아내 탕엔이 그리고 각각 10세와 7세의 두 딸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당시 형편이 좋지 않던 탄의 가족들은 다소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다. 7월 5일경 어머니가 머물고 있는 양로원에 방문한 뒤 집으로 돌아온 탄은 집에 미리 도착해 있던 사촌동생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사촌동생 쉬씨는 집 리모델링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며 탄에게 부탁한다. 하지만 형편이 좋지 않던 탄씨는 부탁을 거절하였고, 이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겨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순간 화가 난 쉬씨는 흉기를 꺼내 탄의 등과 복부에 해를 입힌다. 공격을 당한 탄씨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고, 쉬씨의 모습을 본 탄의 아내와 딸들이 소리치며 도망을 치는데, 이때 그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이에 이성을 잃은 쉬씨는 탄의 아내와 딸들을 붙잡아 손발을 묶은 뒤 테이프로 입을 막는다. 다음 날인 7월 6일 월요일 오전, 당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던 탄은 주말간 학교에 출근해 동료들과 함께 처리할 업무가 있었지만 쉬씨에게 일을 당하는 바람에 출근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동료들은 계속해서 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질 않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월요일 오전에도 그가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은 다시 탄에게 전화를 걸며 연락을 시도하였고, 잠시 후 오후 2시경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는데, 그런데 전화를 받은 사람은 탄이 아닌 사촌 쉬씨로 그는 탄씨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떠났다고 말한다. 이에 학교 동료들은 평소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탄의 성격상 연락도 없이 갑작스럽게 떠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했고, 버려진 건물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형편상 여름 휴가를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논의 끝에 경찰에 이를 신고하기로 한다. 오후 3시경 경찰들과 함께 탄의 집에 방문한 학교 동료는 이제 막 차를 세우고 내리려고 하는데, 이때 저 멀리 탄의 집 근처에서 몰래 쳐다보고 있던 한 남자가 급히 도망치는 모습을 목격한다. 해당 남성은 탄의 사촌인 쉬씨로 몇 시간 후 그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과 마주하게 되었고, 이때 쉬씨는 앞서 전화 내용과 마찬가지로 탄의 가족들이 휴대폰을 맡기고 떠났다며 경찰에 진술한다. 같은 시간 탄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그곳에서 누군가 집을 뒤진 흔적을 발견하였고, 동시에 방 안에서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다수의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또한 중국으로 여름 휴가를 떠났다는 말과 달리 방 안에는 가족들의 신분증과 카드 등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결정적으로 집 마당의 흙밭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다. 이에 쉬씨의 범행을 의심한 경찰이 마당의 혈흔을 언급하며 그를 추궁하자 그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순순히 자백하기 시작한다. 이전부터 탄씨와의 금전 관계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쉬씨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준비해 그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이를 저지른 후 가로 2.5m, 깊이 1.5m의 구덩이를 파 그 안에 가족들을 유기한 뒤 시멘트로 덮어두었다. 또한 그는 탄씨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이로 탄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그의 사정을 생각해 용서해 주었지만 쉬씨는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바빴다. 심지어 범행 이후 그는 탄씨의 집에 머물며 그의 아내가 준비하고 있던 요리를 먹었고, 뒤처리 방법 또한 사전에 미리 계획한 듯 사건 이전에 시멘트를 미리 구매해둔 것이 밝혀졌다.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형량을 낮출 목적으로 탄의 아내를 향한 잘못된 성욕으로 이를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쉬씨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사실 탄씨는 대학 교수라는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그간 저축한 돈을 모두 병원비로 사용하였고, 이후에도 요양원 비용을 충당하며 빚을 갚고 있던 상황으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대학 동료들은 사건 이후 그의 집에 방문해 애도를 표하였다. 1982년 2월 12일 홍콩 샤틴의 식문강에서 의문의 비닐봉투가 발견된다. 묵직한 내용물이 들어있는 듯 조금은 무거운 무게에 이를 집어든 사람들은 안에 내용물이 궁금해졌고, 곧장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데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신체의 일부가 담겨 있었다.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홍콩 전역에는 살인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감돌기 시작했고, 추후 이것은 홍콩 최초 연쇄범죄의 시발점이 된다. 1982년 당시 27세였던 링고유는 택시 면허를 취득해 야간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동시에 동아리 활동을 할 정도로 사진에 관심이 많은 청년으로,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그의 어머니는 말수가 줄고 식사를 거부하는 등 어두운 분위기로 변한 아들의 모습에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2월 3일 새벽, 린고윤은 평상시처럼 야간 운행을 위해 집을 나선다. 같은 날 새벽 4시경,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던 22세 여성 첨펑란은 잔뜩 취한 채 가게를 나와 택시에 탑승하는데, 이때 첨펑란이 탑승한 택시는 린고윤이 운행하던 택시로 그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첨펑란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그녀를 납치한 뒤 살해한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시간에 집으로 돌아온 린고윤은 거실 소파 아래에 그녀를 몰래 숨겨둔 채 가족들이 나가길 기다렸고, 이후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자 그는 첨펑란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사진을 찍는다. 또한 그는 전기톱을 구매해 첨펑란을 뒤처리하였는데, 이때 자신의 범행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해 영상으로 보관하였고, 막걸리를 이용해 방부 처리한 뒤 비닐봉투에 넣어 풀밭에 유기한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후, 해당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풀밭에 버려진 비닐봉투가 식문강으로 흘러들어갔고, 이후 2월 12일에 식문강을 청소하던 청소부들에 의해 봉투가 발견되면서 사건화된 것이었다. 첫 번째 범죄 이후 범행의 중독성을 느낀 린고윤은 약 3개월이 지난 5월 29일에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는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야간 택시를 운행 중이던 린고윤은 오전 5시 20분경 택시에 탑승한 31세 여성 최윤지혜를 납치한다. 수갑을 채운 채 철사를 이용해 여성을 질식시킨 린고윤은 이번엔 미리 준비한 수술용 메스를 이용해 뒤처리를 하였고, 첫 번째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한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6월 17일 새벽 4시경, 린고윤은 같은 수법으로 납치를 한 29세 여성 랑슈윤을 집으로 끌고 가 앞선 피해자들과 동일한 형태로 처리하였고, 그의 범행 과정은 점점 더 교묘하고 고도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이어서 7월 2일 밤 11시에는 17세 소녀 리앙후이신이 린고윤에게 납치되어 이를 당한다. 그런데 이때 린고윤은 그간의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현상하기 위해 현상소를 방문하게 된다. 이에 그는 혹시나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홍콩 기독교 청년회가 주최하는 사진 강습에 참가하는 등 사진과 관련된 활동을 하며 업계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사진 현상을 부탁하며 자신을 영안실에서 부검 사진을 찍는 프리랜서 작가로 속인다. 그러던 8월 10일, 현상소의 기계 문제로 린고윤의 사진은 다른 지점으로 전달되어 수작업으로 처리되는데, 이때 린고윤의 배경을 모르는 해당 지점의 직원들은 여성의 주요 부위 위주로 촬영된 해부 사진의 이상함을 느껴 경찰에 이를 신고한다. 곧장 현장에 파견된 과학수사과 형사들은 사진 속에 보이는 절단 방식과 자국 등을 통해 범죄와 관련된 정황을 확인하였고, 이후 사진을 찾으러 온 린고윤을 현장에서 체포한다. 체포 직후 린고윤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들은 그곳에서 앞서 사망한 여성들로 보이는 신체 일부를 발견하였고, 해부학 서적과 수술 장비, 그리고 비오는 밤의 작전 등의 제목이 적힌 영상 테이프를 발견한다. 이후 경찰의 조사와 가족들의 설득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털어놓은 린고윤은 범행 당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며 죄를 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다수의 정신과 의사들은 사건 당시 린고윤이 제정신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머리가 좋고 IQ가 높아 이를 모두 계획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국 비정상적인 성적 욕망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린고윤은 여지없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홍콩은 1960년대 이후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었고, 사형 선고 후 종신형으로 감형해주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 또한 최종적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린고윤은 이미 10대 때부터 여러 성범죄로 체포된 전적이 있었고, 이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던 중 홍콩 최초의 연쇄범죄를 일으킨 것이었는데, 린고윤 사건을 계기로 홍콩에서는 법의학팀이 창설되었고, 이후 이 사건은 영화, 드라마, 책 등을 통해 다수의 작품으로 재해석되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